나는 그날 이후 거실 불을 먼저 켠 적이 없습니다. 늘 어두운 채로 들어가 앉았고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의 소리를 다시 들었죠. 향수 냄새가 먼저 방 안을 훑고 뒤이어 맨발로 다가오는 그녀의 발소리. 나는 숨을 죽였고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부, 전 혼자 있는 거 무섭진 않아요. 다만 외롭긴 하죠. 그 말 뒤에 내 어깨에 기댄 따뜻한 무게. 피하지 않았던 건 죄였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안방 협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의 불빛은 오래전부터 나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소파에 손을 뻗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그 자리를 더듬는 내 손끝이 아직도 그 밤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형수는 안방에 있고 형부는 건너편이라 조금 이상하죠? 수진이 웃으며 건네준 말이 어딘지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수진은 식탁 위 그릇들을 정리하며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식사 내내 눈을 맞추지 않았고 그 조용함이 꼭 벌을 받는 기분이었죠. 아내와 말없이 떨어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집안의 감정이 무르익을 틈도 없이 말 대신 짐이 움직였고 침대가 비었으며 나는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수진의 별채, 바로 안채 건너편에 붙어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죠. 30년 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친정집 수리를 맡으며 따로 지어준 공간이라 들었지만 설마 내가 이곳에서 늙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처음 몇 달은 여유로웠고 그 다음 몇 달은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냥 안 보였어요. 아내의 눈빛이요. 뭘 해도 고생했어요. 한마디 없는 얼굴.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집 안에서 숨죽이며 지냈고 결국 아내는 고요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형부, 이 찬장 문이 자꾸 덜렁거려요. 제가 목공풀 사올게요. 수지는 그렇게 작은 것들을 자꾸 챙겼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고 미리 알고 있는 듯이 아침엔 된장국을 끓였고 점심엔 묵은지에 달걀 프라이를 올렸어요. 처음엔 불편했죠. 이혼한 처제와 단둘이 산다는 게 뭔가 꺼림칙했고 내가 몸둘 바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질문이 없었고 기대도 없었어요. 대신 소소한 배려들이 묘하게 사람을 무너뜨렸죠. 저녁 무렵이면 수지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귤을 까먹곤 했습니다. 귤 껍질을 꼭 반으로 접어 뒷마당 나무 밑에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면 어린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죠. 형부, 저 귤 냄새 좋아해요. 아빠 생각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수 없는 나와 수지는 이상하게 리듬이 맞았어요. 말을 줄일수록 그 사이에 있는 감정들이 더 크게 들리기도 했고요. 하루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잠이 깨서 베란다로 나갔는데 수진 집 창문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그 불빛이 꼭 안방에서 새어나오던 그 빛 같았어요. 나는 엉겁결에 그 창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수진이 창가에 기대선 채 절 보고 있었죠. 어색하게 돌아섰는데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인사까지 나누게 됐죠. 형부, 퇴직하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죠? 나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이미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수지는 그걸 아는 듯 다음 말을 던졌죠. 전혀 혼자 있는 거 무섭진 않아요. 다만 외롭긴 하죠. 그 말이 마치 내 마음속 어떤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걸요. 형부, 전 혼자 있는 거 무섭지 않아요. 다만 외롭긴 하죠. 형부, 제가 너무 많은 걸 챙기나요? 수진이 내 약병을 가지런히 정리해두며 물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은 이상했죠. 아내와 살 때는 약도 내가 챙겼고 양말 뒤집어진 것도 내 몫이었는데 수지는 모든 걸 미리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 배려가 처음엔 감사했고 곧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빨래 널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흰색 면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젖은 빨래를 들 때마다 어깨가 드러났어요. 무심코 쳐다봤는데 그녀도 내 시선을 느꼈는지 돌아보다가 살짝 웃었죠. 이제 곧 추워질 텐데 형부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내 잠을 앗아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거실 창문을 열고 별채 쪽을 바라봤고 수진 창문에 불이 켜지는 시간도 어렴풋이 기억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욕망도 잠잠해진다고 했는데 그건 몸만 그렇고 마음은 오히려 더 격렬하단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는 세면도구가 부족해 수진 집 욕실을 잠깐 빌리게 됐습니다. 형부 쓰셔도 돼요. 수건은 이쪽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욕실. 익숙하지 않은 향기와 세면대 옆에 놓인 진한 자주색 향수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향이 코끝에 스칠 때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건 그날 밤 거실에서도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중 수진이 물었습니다. 형부는 여자 향수 냄새 싫어하시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형부 방까지 향이 갔다고 해서 창문 닫아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그 말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선이 어딘지 서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우연히 문이 덜 닫힌 채 열린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가볍게 노크하려던 찰나 안쪽에서 가운 차림의 수진이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고 그 움직임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내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형부, 여기 오렌지 하나 드실래요? 말투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 내 방 앞을 지나는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는 밥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비 오는 날이면 오늘은 창문에 불이 켜질까 혼자 상상하게 되었죠. 그 모든 변화가 부끄럽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날은 수진이 감기에 걸린 어느 저녁이었죠. 몸이 으슬으슬하다며 전기담요를 틀고 누운 수진, 열이 올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 내가 문 앞에 서 있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부, 이럴 땐 누가 옆에 있어주면 금방 나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진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의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소리 불 꺼진 집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수진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그녀는 조용히 꺼냈습니다. 형부, 오늘 꿈에 나오셨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형부도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그 말은 꼭 허공에 퍼지는 연기 같았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깊이 박혔어요. 수지는 내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댄 채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뭔가를 인정해버릴 것 같았고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을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방 안이 서늘해 거실 히터를 켜고 있는데 수진이 바람막이를 입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여기 따뜻하네요. 말하며 내 옆에 앉더니 조심스레 내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느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향수 냄새가 얼마 전 그 욕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그 향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더군요.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왼손은 소파 팔걸이에. 하지만 머리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은 점점 내 맥박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형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말 대신 가만히 앉아 있자 그녀는 아주 조심스레 몸을 틀더니 내 어깨와 어깨가 맞닿게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 자세로 몇 분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방 안 공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나는 이게 우연인가, 계산된 건가 혼란스러웠죠. 그러다 수진이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형부, 전 이상한 여자예요? 나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제가 형부를 여자로 만든 건 아니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죠. 그날 밤,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남은 향은 오래도록 남았고, 소파에 남은 그 체온을 나는 밤새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위로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진심은 거기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늘 그렇듯 상냥한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고, 나는 평소처럼 답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손끝이 닿고 눈빛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 날은 같은 잔에 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일수록 나는 더 깊이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이 묘하게 달콤했어요. 내가 여전히 남자라는 감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위태로운 위안. 그 밤,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수지는 히터를 끄고 거실 창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온 바람에 그녀의 가운 자락이 살짝 흘렀어요. 그 순간, 내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형부, 전 지우려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 밤도, 형부도 그대로 두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위험해서 대답조차 못했죠. 하지만 그 밤 이후로 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매일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수진이 다녀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죠.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형부를 여자로 만든 건 아니죠? 형부. 잠든 사람 입에 입 맞추면 그건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그 목소리는 가볍고 장난스럽게 들렸지만 나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내 숨결 가까이에 그녀가 있다는 거요. 어젯밤, 수지는 늦게까지 내 방 앞을 서성였고, 나는 일부러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나는 잠든 척을 했고, 그 순간 아주 조심스레 느껴진 입술의 감촉, 단 몇 초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건 꿈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처럼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고,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형부는 미역국 좋아하시죠? 제가 좀 진하게 끓였어요. 나는 밥숟갈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젯밤 꿈꾸신 건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도 이미 발을 들여놓은 건 나였고, 수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죠. 그날 밤은 없던 걸로 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나의 속내까지 들은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가 모른 척 하셔도 전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식사도 따로 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손끝, 같은 컵을 쓰는 일, 그녀가 나의 양복을 정리해주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생활 같았지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은밀한 공모였고, 내 안의 위선은 점점 커졌죠.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피하지 않았을까? 왜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답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며칠 후,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다녀왔냐 묻자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머리에서 다른 향수가 났습니다. 낯선 향, 은은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냄새. 나는 묻지 않았고 수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가운 손을 내 손등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부는요? 제가 다른 남자랑 얘기해도 괜찮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날카로웠고 동시에 치명적으로 달콤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진의 방 문 앞에 멈췄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 서서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고, 내 자리 앞에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유컵 아래 작은 메모 한 장. 그 밤,
형부는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는 들었어요. 형부 마음의 소리. 나는 그 메모를 구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외쳤죠. 그게 맞아. 나는 죄인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는 감각은 어째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나를 인간답게 느끼게 하는 건 왜 이런 장면들 뿐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국 그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었고 방 안엔 여전히 그 향이 맴돌았어요. 나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한 채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한 발짝씩 서로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모른 척 하셔도 전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요즘 수진이 많이 밝아졌네. 너 때문이냐?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미역국 한 숟가락이 내려가지 않았고 등줄기에 땀이 맺혔죠. 그녀는 모릅니다. 수진 방불이 언제 꺼지고 누가 어느 벽에서 깨어 있는지. 그저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은 기분에 기운이 좋아 보일 뿐이겠죠. 하지만 나와 수진은 지금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밥상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아내의 방문은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잠깐 와 있으라 하더라는 말과 함께 아내는 익숙하게 본체로 들어섰고 나는 그 순간 뒷목이 저릿해졌습니다. 수진은 차분했습니다. 침착하게 식사를 준비했고 평소처럼 웃었고 그 어떤 눈빛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죠. 나만이 어색하게 숟가락을 엎질렀고 물잔을 놓칠 뻔했고 웃음마저 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내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너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네. 퇴직하고부터 더 심해졌어. 그 말에 수진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부는 원래 과묵하세요. 근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이시긴 해요.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그래? 수진이 요즘 얼굴에 윤기가 나더라. 뭐 좋은 일 있니? 수진은 반박자 늦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그래, 밥이 중요하지 하고 넘겼지만 나는 그 밥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희 잘 숨기고 있는 거 맞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말은 칼날처럼 더 깊게 들어왔어요. 저 그날 이후 한 번도 안 후회했어요. 이상하죠? 수진의 손끝이 내 소매를 잡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우리가 연극이라도 하는 듯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엔 어딘가 망가져가는 느낌이 분명 있었어요. 아내는 마당 정자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주방창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말했어요. 형부, 혹시 제가 아픈 사람이면 그래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제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위태로웠습니다. 밤이 깊고 아내는 별채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본체 안방, 그 낡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수진 방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나는 벽 하나 건너의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마당의 작은 창문 너머로 수진 방의 형광등, 불빛이 얇은 커튼 너머로 퍼지고 있었죠. 그건 그녀가 깨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벽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개를 뒤집어 눌렀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죄책감에 몸을 뒤척였죠. 아침, 아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한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질문이 될 거란 걸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부 전 늘 형부가 남자 같았어요.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웠고 무릎 위에 놓인 그녀의 체온이 손보다 뜨거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엔 잔잔한 라디오 음악만 흘렀죠. 나는 평소보다 한 잔 더 마셨고 수지는 소파 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움직임이 느릿했고 맥주 한 캔을 다 마시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형부, 형수 언니랑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땐 서로 많이 웃었지. 지금은요? 그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상태 괜찮다는 핑계를 남기고 말이죠. 수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마당 텃밭 쪽만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문득 수진이 혼자 있는 이 집에서 몇 번이나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렸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남겨진 감정이 지금 내 무릎 위에서 무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게 기댔습니다. 나는 술기운을 핑계로 몸을 굳힌 채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그녀가 몸을 틀어 내 무릎 위에 앉는 순간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말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내 반응을 떠보지 않았고 나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침묵으로 답했죠. 같이 밥을 먹고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에 같이 앉아 라디오를 듣는 일상이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공모였으니까요. 하루는 수진이 말없이 내 셔츠 단추를 꿰매줬습니다. 무릎에 셔츠를 올려놓고 침착하게 바늘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형부, 저는요 뭘 바라지도 않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사람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머리칼을 정리해 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만지셔도 돼요. 저 이제 안 도망가요. 그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무너진 경계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 방불이 먼저 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나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열었고 달빛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러다 다 잃는다, 정말 다 잃는다. 하지만 그 말에 내 마음은 대답했죠. 이미 다 잃었는지도 몰라. 며칠 뒤 나는 낯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말했고 행동했고 밥을 차렸지만 어딘가 감정이 사라진 듯 보였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형부가 그날 손을 떼지 않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내 거야.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내 팔짱을 껴안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말이 실례가 아닌 바깥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였죠. 우리는 지금 대낮에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수진의 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 잠깐만 같이 나가요. 고구마 좀 사러 가자고요. 그저 동네 장 보러 나간 길이었습니다. 나는 바짓단을 걷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수진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친 건 수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자. 세련되게 차려입은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어머, 이분이 그 말 많던 형부님. 수지는 멈칫하더니 갑자기 내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요즘은 같이 지내요. 형부 저랑 있는 게 편하시대요. 나는 그 말에 반응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수지는 눈웃음을 지으며 내 팔짱을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나왔죠. 저 사람은 내 거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팔을 털며 형부,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세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했지만 나는 그 농담이 아주 정확하게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 그 말 한마디로 내 모든 가장과 도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수진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도 건너뛰고 조용히 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그런데 새벽녘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부, 저 좀 봐요. 수진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라벤더 향이 나는 찻잔 2개. 이런 날엔 따뜻한 차가 좋아요. 같이 마시실래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처럼 보였죠. 형부, 전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게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형부랑 있으면서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전 다 잃어도 돼요. 형부만 아니면. 그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내 책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수지는 갑자기 외출을 줄였습니다.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무언가 말하면 다시 돌아올까 두려워 침묵했죠. 그러다 우연히 수진의 방에 들른 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경찰서에서 제복 입고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사진 뒤엔 수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형부 그때부터 전 형부를 잊은 적 없어요. 그 글씨를 보고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은 단지 외로워서 혹은 지금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정리하더니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은 불 끄지 말고 주무세요. 저 방에 불 안 켤게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 수진이 많이 밝아졌네. 너 때문이냐? 나는 그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형부, 전 다 잃어도 돼요. 형부만 아니면. 수진이 떠난 건 아무런 징조도 없이 찾아온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한 켤레, 텅 빈 찬장, 그리고 조용한 방 안 공기. 모든 게 지나치게 깨끗했고 그래서 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엔 검은 펜으로 적힌 짧은 문장. 형부,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를 열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안엔 오래 생각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형부, 저 정말 잘 지낼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먼저였는지, 형부가 먼저였는지,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살아 있었어요. 숨도 쉬었고요. 형부도 그러셨죠? 거실 불 아직도 안 켜셨죠? 괜찮아요. 저도 그 불이 싫었어요. 거실이라는 공간은 너무 많아서 그만큼 외로우니까요. 이젠 불 켜세요. 형부도 형수 언니도 그 누구도 형부를 가두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이젠 형부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텃밭은 그대로였고 수진이 자주 앉던 플라스틱 의자엔 비가 들이쳤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이 남긴 것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녀의 컵, 앞치마, 세탁기에 남아있던 손수건 하나. 거실 불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녁마다 그 어둠 속 소파에 앉아 말하지 못했던 문장들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아직도 그날에서 못 나왔구나. 형부, 전 다 잃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밤마다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목소리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기억은 참 간사하죠. 지울 수 없는 건 남기고 남겨야 할 건 잊게 하니까요. 지금 이 집엔 안방도 거실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바람이 불어올 때면 거실 창문 너머로 수진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합니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을 오가던 텀블러를 들고 조용히 내 옆에 앉던 그 모습. 나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혼잣말합니다. 형수보다 내가 더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굽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또 하나의 계절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불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